2023년 10월 1일, A씨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무려 28번, 어머니의 몸을 난도질하고 도망친 범인. 얼마 후 이 범인을 대면하게 된 피해자의 아들 A씨. 범인은 태연한 얼굴로 이 A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촉법 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져.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받으면 감형될 거야. 어머니를 죽인 자가 어떠한 사과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빤히 자신을 바라보며 내뱉는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A씨의 마음을 찌르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들로 남았죠. 뻔뻔하고 오만한 범인에게 분노를 느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A씨의 마음은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감과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당시 중학교에 다니던 2009년생의 막내 남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사건 이야기, 소름 돋는 영화, 소설, 줄거리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더 많은 사건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2023년 청주에서 일어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 청주 중학생 모친 살인 사건입니다. 촉법 소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법을 악용해서 어른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죠. 오늘 사건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케이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B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나서도 반성은커녕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했습니다. 촉법 소년, 심신상실, 이런 법적, 전문적인 단어들을 운운했고 어머니를 살해한 건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의 또 다른 인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나 똑똑한 척을 하면서 어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처럼 굴었던 이 B군의 말로는 당시 B군 나이에 내려질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14살, 중학교 2학년 소년이 존속 살인범이 되어 중형을 받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3년 전 한 가족을 무너뜨려버린 참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B군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누나가 있었어요. 따로 살고 있는 첫째 누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식구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인 47세 어머니 C씨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B군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라 외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집의 양육은 어머니 C씨가 온전히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어머니 C씨에게 양육은 점점 버거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따로 사는 첫째 딸을 제외하고 다른 2 아이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0대 후반의 둘째 딸에게는 1급까지는 아니지만 중증에 속하는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근무하는 어머니 C씨는 매일 사회에 나와서도 또 집에서도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돌봐오신 거죠. 이 둘째 딸뿐만 아니라 3 남매의 막내였던 아들이자 이 사건의 범인 B군도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부쩍 폭력성이 심해졌던 건데요. 이 B군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교내 위클래스 상담사로부터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뭔가 좀 심리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치료까지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B군은 마음의 문제를 그대로 가진 채로 중학생이 됐습니다. 이 B군의 가장 큰 문제는 평소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심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컸는데요. 어머니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혼내는 일이 잦은 데다가 평소에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였죠. 또 둘째 누나와 자신을 차별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식이 있으면 어머니한테는 아픈 손가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적 장애가 있는 딸한테 조금 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사건이 터진 뒤에
가족들이나 주변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 C씨는 특별하게 아이들을 차별하거나 엄격하게 훈육하는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아들 B군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인내와 사랑으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 문제아였던 B군의 편을 가장 많이 들어준 것도 바로 어머니였어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 B군 역시도 부모님과 냉전 관계이긴 했지만 어떤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일을 부모님이 꾸짖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만 진술을 했습니다. 자꾸만 엇나가는 이 중2병 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던 부모님,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갔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었던 B군은 몸이 자라날수록 어둡고 위태로운 적개심을 키워갔어요. 사실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 이 B군의 왜곡된 정신 상태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경고음과 적신호가 켜졌던 일이 있었죠. 어머니 살해 사건으로부터 1년 전인 2022년 9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B군은 학교 친구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B군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 괴롭힘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B군은 어느 날 가방에 부엌 칼을 넣어서 학교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다가 위험하다며 빼앗으려던 같은 반 친구가 그 칼날에 손을 다치고 만 거죠.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B군은 아니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친구들이 칼을 빼앗으려다가 다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다는 친구들을 지목하면서 죽여달라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리를 품고 흉기를 준비할 만큼 이 B군이 학교 폭력을 당해왔다는 정황이라든가 증거는 밝혀진 게 없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B군을 나무랐고 결국엔 처벌도 받아야 했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셨겠어요. 당연히 아이를 크게 나무랐고 B군은 이때도 엄마는 내 편이 아니고 다른 애들 편만 든다 라면서 분노했습니다. 당시 만 13살의 촉법 소년이었던 B군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이 나왔죠. 확정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딱 내려진 건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B군에게는 이때의 경험이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촉법 소년이라는 방패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잘못된 학습.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질환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B군에게 아주 써먹기 좋은 어떤 무기 같은 게 됐죠. 이 B군은 특정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시판에 자기가 학교에서 벌였던 일을 무슨 자랑스러운 무용담처럼 언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냐, ADHD랑 공황장애 증상까지 있다고 치고 3가지 정신질환이 있으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냐, 이런 식의 질문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다는데요. 아마도 B군의 아버지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도 현역으로 군대는 가야 돼 라고 말했던 모양이에요. B군의 글에서는 그런 말을 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커뮤니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시원한 답변은 얻지 못했죠. 중학생 때부터 군대에 가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을 마치 심각한 정신병자인 듯 과장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좀 심상치가 않죠. 사건이 일어난 후 B군이 활동했던 커뮤니티에 누군가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 정신감정 기록 등 민감한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엄청난 폐륜 범죄가 그냥 묻히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겠죠? 해당 커뮤니티 사용자들도 B군이 그간 올렸었던 글들을 모아서 올리는 등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만약에 B군이 감옥에 안 가고 그 정신상태 그대로 군에 입대라도 했다면 거기서는 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의견들을 나누면서 섬뜩해했어요. 아무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툭 하면 분노 버튼이 눌리고 그럴 때마다 크고 작은 폭발을 하는 통에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린 B군. 학교 친구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들조차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적대감과 분노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켜 갔습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흐르던 B군의 유년 시절은 커뮤니티에 글을 쓴 지 몇 개월 후 끔찍한 파국으로 빠져버려요. 비극의 그날 2023년 10월 1일 추석 연휴 중간에 있던 일요일이었습니다. B군의 큰 누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이 집에 모여 있었어요. 명절 연휴 정오가 막 지난 시간. 창문으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모두가 여유로운 오후였죠. 딱 한 명, B군만 빼고요. 그날 이 예민한 B군의 신경을 자꾸만 거슬리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바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였습니다. 그 귀엽고 해맑은 소리가 B군에게는 머릿속을 헤집어대는 소음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잔뜩 신경이 곤두선 B군은 결국 어머니 C씨에게 짜증을 냈는데요. 놀이터에 애들 너무 시끄러워 하면서 막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부려대던 아들을 어머니 C씨는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명절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거야. 가끔 있는 일이니까 이해를 해야지. 전혀 크게 나무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평범하고 부드러운 조언이죠. 하지만 당시 B군의 마음은 온통 뒤틀리고 삐뚤어져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의 몇 마디 말조차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역시 엄마는 남들 편만 들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어머니 C씨의 입장에서는 이 B군의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면 이 침체된 B군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던 걸까요? 잠시 후 가족 모두 같이 외출을 하기로 합니다. 명절 연휴니까 가족들끼리 드라이브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자 하는 거였죠. 하지만 B군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할 수 없이 B군만 남겨두고 가족 모두 외출한 시간. 혼자 씩씩대면서 집에 있던 B군이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 그리고 경찰들을 붙잡고 대담하게도 소음 신고를 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라는 게 신고 내용이었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B군은 당시 경찰에 갔던 건 소음 신고 때문이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태어난 직후부터 무려 14년 동안 식구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었죠. 하지만 판결문과 모든 뉴스 보도에서는 이 B군이 경찰서에 와서 소음 신고를 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B군의 주장에 따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나 증거, 신고 이력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 역시 아동학대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인 B군 역시도 사실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거든요. 잘못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꾸짖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라는 게 다였죠. 학교 폭력을 당했다거나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건 이 B군의 오랜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닐까 싶어지는 대목이죠. 어쨌든 미성년자가 이렇게 경찰서에까지 와서 직접 신고를 하니까 경찰은 어머니 C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리고 B군의 상태에 대해서 전해들은 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좋은 소리를 듣진 못했을 테니까 경찰서를 나온 B군의 기분은 더 나빠져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 후 오후 5시경. 외출했던 어머니는 둘째 딸을 데리고 함께 귀가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아파트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어머니 C씨는 곧바로 아들 방을 찾습니다. 오후에 B군이 아이들 소음으로 한 차례 짜증을 부렸을 때 어머니가 화내지 않고 그냥 주의만 줬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어코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를 했으니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사실 등짝 스매싱을 맞고도 남을 일이죠. 좋은 말로 타일러 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B군에게 어머니 C씨 역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짧지만 따끔하게 아들을 꾸짖었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는 거야? 그럴 거면 자전거도 타지 말고 휴대전화도 버려. 집에서 나가. 그 순간 B군의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져 버립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B군은 공허한 눈으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해요.
그리고 싱크대 서랍 안에서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만 20cm에 달하는 식칼을 꺼내들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도 아들의 책상 의자에 그대로 앉아있던 어머니 C씨의 얼굴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요. 말썽을 많이 부려 툭 하면 학교에 불려가게 하고 눈물바람 나게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얼굴. 그 얼굴 아래 손에 들려있는 날카로운 칼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비군이 어머니를 향해서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어요. 복부, 가슴, 등, 머리. 아들의 칼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C씨.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아들이기를 그리고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린 비군의 폭주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온몸을 찔리고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 C씨는 겨우 아들의 방에서 도망쳤고 비군은 베란다를 통해 나오면서까지 어머니의 뒤를 쫓았어요. 비군이 거실에 나왔을 때 어머니는 힘없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아들은 어머니의 몸에 제 나이의 2배에 달하는 28개의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괴물이 돼버린 아들의 모습을 내 눈으로 마주하고야만 그 심정. 그렇게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지켜줬던 아들의 삶이 이제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절망감.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한 심경이었을까요? 어머니 C씨는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18시 9분경 눈을 감았어요.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 평화로운 명절 오후, 귀가한 지 1시간여 만에 온 몸과 마음으로 식구들에게 헌신해온 한 가정의 따뜻한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어린 아들의 손에. 그렇다면 어머니 C씨가 생과 사를 헤매다 결국 눈을 감던 그 시각, 비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평범한 사람이 폭발적인 분노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흥분이 가라앉고 나자마자 이내 두려움이 몰려들 겁니다. 현실감이 돌아올수록 자기가 벌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무섭고 불안하겠죠. 더구나 비군은 만 14살, 말 그대로 어린 소년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울면서 후회를 한다거나 공포에 떤다거나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비군은 안타깝게도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죠. 자신의 칼에 맞아 쓰러진 어머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비군은 터벅터벅 싱크대로 걸어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집에 있는 유선전화기의 선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범행에 썼던 칼과 휴대전화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당시 이 둘째 누나도 같이 집에 있었다는 건데요. 경찰 조사에서 비군은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동안 둘째 누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누나를 위협하진 않았고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남긴 채 집을 나왔다고 했죠. 앞서 이 집 둘째 딸한테도 경도 이상의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에게 공격당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비군의 공격이 누나에게까지 번지지 않은 것이 이 참혹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다행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3년 10월의 첫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은 일어나 버렸고 방금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비군은 집 밖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의 변기 뒤에다가 칼을 숨기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1시간 남짓. CCTV에서 확인된 비군의 모습은 내내 침착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에 의한 충격적인 존속 살인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비군은 범행 사실 자체는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내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엄마를 찔렀다. 나는 완전히 다른 자아에 지배당했다. 비군은 집에서 나올 때 전화선을 끄는 것도 자신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며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한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그 다른 자아는 자신이 이성을 잃고 폭발할 때 등장하는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죠. 경찰이 뭘 파괴한다는 거냐라고 묻자 비구는 선 같은 걸 뽑아버린다거나 물건을 부순다 라면서 허무맹랑한 대답을 했죠. 경찰이 다시 또 다른 자아가 너의 정신을 지배했다면서도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는데요. 그 질문에 이 어린 놈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또 다른 자아가 저를 지배해도 시각, 청각, 후각 같은 건 다 기억해요. 빼앗긴 자아는 그것을 저장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자아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는 또 다른 자아가 해서 기억이 안 나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위는 생생히 떠오르는 선택적 기억력. 참 이런 사건 조사를 하다 보면 경찰이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새삼 실감이 나요. 범죄자들이 이렇게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보고 떠들어대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들어줘야 되고 그 진위까지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어쨌든 비군이 과거 정신과 관련 진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군의 변호인 측 핵심 방어 논리 역시 심신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비군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심리치료를 받아왔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비군과 변호인의 그 주장은 통했을까요? 국립법무병원에서는 비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심신상실을 인정할 만한 정신질환 없음,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정신질환 없음, 중증 자폐장애, 양극성 장애, 지적장애, 조현병 모두 아님. 오히려 비군은 IQ 105의 양호한 지적 능력과 사회적 관계 욕구를 가졌지만 그에 반해 부족한 공감 능력과 과도한 피해의식,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비군이 했던 그 천인공노할 말 전해드렸었죠. 나는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나오면 감형되는 거 아니냐. 이 말들은 바로 이 비군이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던 기간에 면회를 온 첫째 누나에게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비군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8단계의 미래 계획을 세워놨다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이어가는데요. 취업과 진학, 해외여행 및 일본 취업 등을 문제없이 해야 되니까 소년부에 송치돼 8호 미만의 처분을 받고 싶다라고 했대요. 소년보호법에 따른 범죄 소년들의 보호 처분은 총 10단계가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가 보호관찰 위주의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처분이고 7호는 정신질환이나 약물 남용을 한 경우 병원 치료나 요양서에서 보호하는 처분, 그리고 8호부터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중한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군은 지금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놓고서 한다는 얘기가 나 할 일 많으니까 소년원에는 넣지 말고 사회에 풀어놓기가 좀 정 그렇다 싶으면 정신병원에 넣어줘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 아이는 단 한순간에라도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끼기는 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비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반성 의지가 강해요. 석방되면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가서 도덕심을 쌓고 싶어요. 사법의 용서를 받으면 꼭 국가와 사회에 보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말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불구속 수사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거든요. 또 12월에 있는 일본어 능력시험은 무조건 보고 싶어요. 경찰 및 검찰 조사와 비군이 활동했던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비군은 당시 일본 문화와 일본어 학습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다가 직접 그린 일장기를 걸어놓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일본에 가서 IT 관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목표가 구글 재팬 입사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꿈은 이제 영영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됐죠. 일본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고사하고 한국에서도 비군이 중학생 시절에 벌인 범죄를 알게 된다면 그 누가 쉽게 그를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형기를 마친 20년 뒤라도,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말이죠.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반성과 뉘우침이라는 말조차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그 소름 끼치는 악랄함. 정신감정을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다 죽이고 복수해야 된다 라고 말하던 그 위험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과연 20년의 시간으로 옅어질 수 있을까요? 재판부에서는 비군의 조사와 정신감정 결과,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어머니 C씨의 부검 감정서 등 모든 자료를 고려했을 때 비군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선을 끄는 행위, 흉기를 숨긴 행위 등이 범행을 은폐하거나 발각을 늦추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였다고 했죠. 또 사건 이후에도 일말의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이 아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외쳐대던 촉법소년 타령도 비군을 지켜주지는 못했는데요. 정확히는 비군의 얕고 어설픈 계산이 보기 좋게 빗나간 거죠. 비군의 생일은 9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달은 10월입니다. 당시 막 생일이 지났던 비군의 나이는 만 14살이 된 시점이었죠. 촉법소년은 만 14살 미만까지만 해당하니까 비군은 정말 며칠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 법적인 보호 울타리를 넘어와 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자신이 마치 아주 법을 잘 아는 것처럼 으스대던 비군에게는 촉법소년이라는 방패도 심신미약이라는 무기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비군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요. 엄격한 법조인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동정심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고 했던 걸까요? 배심원들은 자신을 어리고 나약한 소년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불쌍한 피해자로 봐줄 거라고 기대라도 했던 걸까요? 그러나 비군의 희망과는 달리 9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합니다. 형량에 있어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살짝 달랐는데요. 배심원 8명은 징역 20년을 권고했고요. 1명의 배심원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을 권고했습니다. 2024년 3월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해 비군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성인에게 이 존속 살해는 일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비군은 촉법소년의 나이는 지났어도 아직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형기는 성인범과는 조금 다른데요. 징역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합니다. 수용 생활을 잘하면 단기 형량이 적용돼서 그만큼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죠. 다만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준할 정도의 살인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의 대부분 그리고 재판부까지 비군이 만약에 성인이었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셈이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비군은 무려 8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고 선처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잔소리가 심하다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28차례나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기는커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인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을 판결문을 통해 조목조목 꾸짖었어요. 또한 재판부는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해 이 가정은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남은 상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비군의 둘째 누나는 평생 돌봐주던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고 집을 떠나서 보호시설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에도 비군은 전혀 느끼는 바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했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2024년 11월 비군의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어요. 우연히 비군의 재판을 참관했다는 사람이 당시 한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비군은 재판장에서도 어머니를 가정폭력범이자 아동학대범으로 모욕했다고 합니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첫째 누나 A씨가 제 동생을 선처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어요. 덧붙여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비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참 좋은 부모님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3명의 자식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 같았다고 말이죠. 한 명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 딸은 자기 동생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해야 했고, 둘째 딸은 엄마 품이 아닌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됐죠. 그리고 14살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시절의 20해를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날 비군의 칼에 쓰러진 건 어머니 한 사람만이 아닌 한 가족 모두였어요. 비군이 형기를 제대로 마친다면 30대 중반의 사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벌써부터 불안해지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어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 청주 중학생 모친 살인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